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이번 주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 타이틀은 The Accidental Superpower라고 피터 자이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것이고, 우리나라 번역은 여러분 요새 그 우파에서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홍지수 작가와 정은 두 분에 의해서 번역된 책입니다. 이 피터 자이언은 이 책 이외에도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고 해서 The Absent Superpower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후속편으로 하나의 책이 더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이어서 다음에는 또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자이언은 1973년생이고 본인 스스로 Geopolitical Strategist라고 그 지정학적인 전략을 주로 전공하고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요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기본 질서가 이제는 다 바뀌어서 틀리게 되는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그 과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1944년 또는 45년에 미국이 만든 2차 대전 후에 만든 세계 질서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피터 자이언의 이 논리는 전 세계에서 많이 경제계를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이런 데서 자주 불려가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과연 예정되어 있는 건지, 인간들이 미래를 바꿔가고 있는데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변화를 읽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분은 이제 크게 인구 구성, 그 다음에 정치, 특히 지리, 에너지 경제, 또는 문화, 기술, 군사력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미래 흐름을 읽는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고요. 그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최근에는 인구 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변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변화를 바꾸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 여러분께 상당히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1장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유일한 패권 국가였고, 사실은 연합국이라고 하지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장비와 미국의 에너지를 써서 전쟁을 했고, 그런데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는 45년, 이때의 44년 이때 그 연합국과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국이 됐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주축국들의 전투 인력의 2배가 미국 한 나라가 다 합친 연합국과 패전국들의 전투 인력의 2배가 더 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원양 항해가 가능한 유일한 해군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패권 국가들은 대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또는 식민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렇고, 전쟁에 진 나라들한테는 패전국한테는 영토를 내놓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승국이 패전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체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체제, 브렌튼 우즈 협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미국이 이 당시에 공산주의로 단합돼 있던 소련 중심의 체제를 막기 위해서 식민지 경영 대신에 이 오늘날 브렌트 우즈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미국이 시장을 개방해 주겠다. 미국에 가서 물건을 팔아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을 자유롭게 다니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보호를 해주겠다. 대신 소련하고 싸우는 냉전 체제에서 미국 편을 들어라. 그 체제를 만들어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라기보다는 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택으로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경제 성장은 이렇게 개방된 경제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유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후로 미국은 자국 시장을 해외에다 외국에다 개방해 줬기 때문에 동맹 국가들한테 개방해 줬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국으로 지금 70년간을 지속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렌튼 우즈라고 하는 거는 뉴햄프셔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렌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그때 2차 대전 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협상을 여기서 했고요. 이때 이 새로운 그 체제의 설계 필요성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미 그 전쟁을 이기고 삼선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설계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미국 쪽에서는 해리 넥스터 화이트 장관이, 그리고 영국 쪽의 대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케인즈 학파의 효시가 된 존 케인즈가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케인즈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세계를 독립화폐를 만들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존 케인즈의 생각은 미국의 화이트에 의해서 대부분 다 폐기가 됐지만, 그 케인즈는 행복하게 이 협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은행, 월드뱅크나 우리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그 다음에 이제 국제재건을 위한 전후 재건을 위한 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세계의 국제금융기구도 이 브렌튼 우즈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가 이 브렌튼 우즈 체제, 미 동맹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경이적인 선택이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알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후에 다 빨간색으로 공산국가하고 소련의 체제였고, 이 브렌튼 우즈 미국 체제에 우리가 한반도의 남쪽에 아주 예외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국자고 강력한 지도자이며 강철 같은 사나이고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소유자로 자기 몸의 크기만큼, 체중만큼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했고, 어떤 분은 한반도보다 더 큰, 한국보다 더 큰 인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루즈벨트의 전후 체제에서 브렌튼 우즈 체제에 들어간가 아니 안 들어간 거가 북한과 우리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 선택의 기로였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독점적 지위는 1944년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4분의 1을 생산했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한 3억 5천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전체 74억으로 보면 5%도 안 되는 인구지만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죠. 전후에 바로 전쟁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7%였고 공산품의 42%, 전 세계 전기 생산의 43%, 석유 생산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 정부가 중단 없이 계속 나라를 유지한 나라 중에 영국이 가장 오래된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장해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계속 단절이 있었고 사실은 48년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미국의 특수한 형태는 지금 보시면 15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년 단위로 보면 경제가 계속 성장한 150년간 유일한 국가로 미국이 존재하는 아주 예외적인 강대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가 이제 미국의 나라별로 미국의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시면 25%, 20% 사이. 이거는 이제 명목소득으로 볼 거냐, 실질 GDP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유럽이 상대적으로 주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안정되게 25% 부분에서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끊임없이 생산해온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 자이언은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발전과 흥망성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꿰뚫고 있어서 일찍 소개해드렸던 총균세의 제릿 다이아몬드하고 시각이 비슷합니다. 이 지리적인 과거의 지리적인 위치가 얼마나 많은 국가의 또는 문명의 흥망성쇠에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일강이 흐르면서 끝에 가서 나일강의 델타가 이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지중해고요. 이 나일강 주변은 사하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8,000년 전에 생겼던 이유가, 딴 데보다 먼저 생겼던 이유는 이 비옥한 땅이 있고 강수량이 있는데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지리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1500년 동안 아무도 외부 세력이 침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가능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나중에 낙타와 돛담배가 생기면서 이 주중해를 자유롭게 건널 수 있고 특히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기니까 기원전 1620년부터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서 멸망한 후에 2차 대전 때까지 2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한 비운의 문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한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지정학적 위치는 기술, 특히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의 기술에 의해서 상대적인 보호수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낙타라고 하는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이집트의 보호막이 거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고구려 시절에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자기네 나라가 멸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 같은 위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왜 이때 수나라 당나라를 침공하지 못했냐 하면 지금의 시안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지금 만주 부근의 고구려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길기 때문에 그 물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면 20만이 전투병이고 80만이 보급병이었는데 오는 사이에 식량이 다 떨어졌고
고구려는 주위에 있는 식량을 다 거둬들이고 성 안에서 버티면서 추운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면 이 수나라 당나라의 대군들은 굶어서 제풀에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하고 중국 부근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나라를 만들고 북방에 뭐 오랑캐, 동쪽에 오랑캐, 그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하는데 오랑캐 나라들이 다 중국에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이 한반도하고 베트남이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중국이 침공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요건이 있었다는 면에서 이 피터 자이한이 보는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이 낙타가 얼마나 놀라운 짐승이냐 하면 낙타는 170에서 270kg 정도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운반 수단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냐면 13분 안에 110리터가 넘는 물을 먹고 이 풀을 뜯어먹으면 풀에 있는 것 중에 수분을 섭취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6, 7개월 동안 물을 별도로 마시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특이한 동물이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5일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을 200km 이상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낙타의 개량에 의해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침공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동의 기술 중에 원양 항해와 산업화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원양 항해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발전시켰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됐고요. 특히 이제 남미에서 많은 금은을 가져다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원양 항해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항해 기술을 하고 더불어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됐고, 그래서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식민지뿐만 아니라 상품 교역을 하는 이 교역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역을 같이 하는 나라들을 묶어서 거기서 부를 이뤘습니다. 독일은 산업화에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가지고 있고, 또 독일이 한 위대한 문화적인 유산은 뭐냐 하면 세계 최초로 산업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가와 과학자들에게 군사력을 가졌던 영주와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서 독일에서 지금도 과거에 마이스터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독일에 이런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권위 또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강한 나라여서 독일에서는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도 이제 우리는 뭐 박사학위만 받으면 바로 교수가 되지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인스트럭터로 강사로 시작해서 교수가 되는데, 교수가 되는 것은 박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교수가 되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받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과학과 기술 또 이 생산활동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사회적인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는 사회가 제조업 강국이 된 독일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한때는 그 항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부터 그 외부의 항해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대국이 안 되고, 중국도 이렇게 큰 나라가 된 이유는 유럽과 달리 양쯔강과 항하강이 중국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있어서 그 거대한 영토의 하나의 거대 국가로 발전한다고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기차를 탔다고 해서 그 철로에 대한 과대한 그 환상을 얘기하는 아주 편협한 이념에 편향된
이야기들이 많이 범람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물을 1톤을 1마일로 옮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행기로 운반하면 1불 36인데 디젤 트럭으로 운반하면 12센트가 되고 철도가 4센트고 만약에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면 3센트인데 이 해운으로 옮기면 1센트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철도에 비해서 배가 4분의 1 정도로 효율적인 운반수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연료비나 뭐 인건비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트럭이나 철도는 그 건설 자체를 국가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세워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이 드는데 바다의 수로는 전혀 건설 비용도 유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까지 따지면 용로와 수로의 그 비용 차이가 사실은 70대 2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에 관한 환상은 전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운의 발달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카빈 맨치스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 장군 출신의 쓴 책으로 1421년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후속편으로 1400 정확히는 제가 25년인가 뭐 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사실은 명나라 3대 황제 때 정화장군이라고 하는 그 환관 출신이죠. 내시 출신의 장군이 거대한 선단을 이루고 해외로 가서 아프리카까지 갔고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 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여드리는 사진 지도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화장군이 돌아다녔다는 해상 로고요. 그 오른쪽에 아까 1421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미 미국, 북미, 남미도 다 갔었고 사실은 그린랜드를 거쳐서 북극의 빙하에 있는 북해를 거슬러서 중국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의 책이죠. 1421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갑자기 추기도 발명하고 상민이었던 장영실을 등용해가지고 천체관측을 많이 했냐. 그런데 소개하는 책에 보면 중국의 황제가 정화장군을 통해서 항해에 가야 되니까 별자리를 같이 관측을 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에 조공을 면해주는 대신에 천체 관측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이때 우리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식인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공부를 하는 집현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한글을 창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명나라 3대 황제가 똑같은 일을 해서 지식인들을 다 모아서 지식을 집대성하는 백과사전을 수천 권의 책을 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명나라 소식에 밝은 세종대왕이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421년에 나오는 미국도 방문하고 그린랜드도 가고 이랬던 얘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상상의 이야기고 실제 역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4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냐. 미국은 아까 지리적 관점에서 너무 유리한 데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시시피 강, 그 산업혁명할 때 이제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수어망이 큰 강이 미국을 혼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세계 최대 경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짜배기 땅을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채택받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었던 캐나다 쪽하고 멕시코인데, 캐나다 쪽은 5대5라고 하는 호수들이 미국을 막아주고 있고, 멕시코는 사막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상당히 비옥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독일보다 산업화에 훨씬 유리한 땅인데, 마침 이때 미국이 부상할 때 유럽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자중질환으로 이쪽을 탐낼 능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됐고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세계 경기가 침체한다고 미국이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국이 경기에 침체 빠지면 전 세계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토지도 풍부하고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본이 풍부해서 이 독일같이 국가 중심으로 산업화를 다 기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이 풍부한 토지와 노동력 자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산업화를 주도해서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이런 지리적 이점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고, 1815년 이후 미국 건국 이후 본토를 침략하러 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입지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진주만을 기습해 준다고 하는 건 본토가 아니라 하와이 있는 여기고요. 외세가 아무리 미국의 본토 밖의 거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그 본토의 부나 안보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1890부터 세계의 초강대국이 됐고,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갖고 있던 이 지정학적 이점이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렌튼 우드 체제는 2차 대전 후에 산업시설과 군사력을 모두 건재한 유일한 나라에서 해양을 장악했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브렌튼 우드 체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맹들은 미국의 협력의 대가로 미국 시장을 접근할 수가 있고, 해상 운송이 보호되고, 전략적인 핵 우산 또는 군사력 우산을 제공받아서 일본, 독일 이런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런 것들을 브렌튼 우드 체제가 유지된다. 이제 첫 번째 그 변화가,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이점을 이 동맹들이 밖에 있는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돈을 가지고 매수한 거다 하는 거고요. 이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원래 이 브렌튼 우드 체제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인데 필요 없는 체제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안보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고 나토에도 더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 소련이 건재하면 소련의 미국의 안보나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체를 지켜야 되는 거에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그런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왜 다른 나라한테 이런 방위를 안보 비용을 다 미국이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 변화를 반영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트럼프의 소위 Make America First Again, Great Again이라는 거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조정하게 되면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렌튼 우드 체제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고, 미국의 우산 보호 아래서 번영했던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이
자국 시장을 닫으면서 관세를 내세우는 순간 자유무역 질서는 혼란에 빠지거나 종말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하나의 조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장이 정말 우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5자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의 격변이라고 하는 거죠. 보여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60년대, 90년하고 2020년의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어린이들이 되게 많고 일을 많이 하는 중년층 가운이고 노인은 극소로 적은 이런 피라미드 같은 형태에서 점차 이제 아래쪽에 두텁고 위에가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해지다가 이제는 5, 60대 쪽이 가장 많은 이 항아리 모형으로 꽃병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이미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구 구성에 예외인 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그 70대 이상 거기를 사일런트가 조용한 세대라고 그러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 밀레니엄, Y 세대, Z 세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베이비 부머가 많고 그 밑으로 가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나라가 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본이 공급이 되면 밑에 어린 나이의 세대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훨씬 적은 숫자가 경제 활동의 주력으로 공급이 되면 자본도 부족하고 투자가 적어지니까 그리고 밑에 소비도 그 다음 세대가 워낙 적어서 소비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만이 앞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특히 중국은 우리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한동안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경쟁이 되는 거냐 했는데 저 인구 구성의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소비가 부진해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일본이 쇠락했고 중국은 꽃피기도 전에 저런 세계로 급격히 몰려갈 거기 때문에 한 20년 이내 미국의 독주 시대가 다시 재건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지금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하고의 동맹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마저도 필요 없게 된다. 지금도 벌써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월등한 타격을 받고 미국은 끄떡없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없어지고 인구 구성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 급격하게 없어질 거다. 그렇다면 동맹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비용을 대고 미국 시장을 무제한 열어주는 이유가 없어지고 미국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더 보호무역에 대한 압력이 키워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고령 인구하고 14세 미만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60년대 80%였던 것이 지금 35% 정도로 2014년까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일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일 안 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우리 사회도 이 인구 변화 때문에 일본과 같은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또 하나의 큰 변화로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각국이 석유를 생산하는 게 경제성을 가지려면 석유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2012년에 미국은 석유 생산을 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배럴당 $90가 넘어야 되고 캐나다는 한 $80가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5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페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은 이 훨씬 낮은 생산 원가가 있기 때문에 석유 생산을 계속할 수 있지만 원가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그 생산이 부족했는데 지금 2017년이 되면 미국의 그 석유 생산이 적자가 되지 않는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가격은 $40만 되기 때문에 2012년하고 17년 사이에 미국의 원유의 경제성, 생산의 경제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그 석유를 중동에서부터 생산을 싼 나라부터 생산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그 석유의 항해가 동맹국들이 석유를 안정하게 갖다가 써야 에너지를 갖다 써야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럴 건데 그런 필요성이 자기네가 이미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하고 순수출국이 되면서 중동에 대한 그 석유 거래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해왔다. 그것이 이제 큰 변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동맹국 중에는 에너지 수출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남미나 중동 국가였는데 영국이 이제 영국하고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을 생산하면서 수출국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자체가 수출국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통경로를 보호해서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질서로부터 미국의 셰일혁명, 가스혁명이 있어서 동맹국들의 에너지 공급 체계하고는 별도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는 소련이 없어진 것도 한 원인이었는데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 때문에 미국만이 가장 큰 거대한 내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도 자기가 동맹국들과 다른 자국 체제가 되니까 더더욱 브렌트 우드 체제를 비용이 많이 들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파란색이 미국의 석유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에 가까운 색이 석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7년 이때서부터 석유 생산이 급하게 늘고 있고 특히 2012년 이때쯤 되면 미국의 그전에는 90불 이상이야 경제성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50불만 돼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 유가가 아예 상관없이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이 세계가 과거에 70년 유지했던 질서체제가 무너지니까 다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미국은 나머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국가로 불개입주의로 또 미국 우선주의로 선회하는 중이고 트럼프의 당선과 정책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장에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만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현재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은 이 브렌튼 우드 동맹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점차 약화됐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동맹으로 남으려면 이 동맹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더 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지면 미국이 뭐 자기 비용이 적으니까 동맹을 유지하겠지만 이 미국의 관리 비용이 분담 의지가 약하면
한국하고 대만을 동맹국으로 유지할 그 필요성이 점차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도 줄고 그런데 미국의 주한미국이나 미국의 군사력 동맹국가로서의 미국을 우리 편에 두려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미국을 위협했던 80년대, 90년대 번영의 일본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령화가 가장 많고 젊은 세대가 아주 빈약하고 그래서 일본이 과거 전 세계 수출 시장에 차지하는 역할의 3분의 1로 이미 축소되어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소련 때문에 중국이 미국 시장의 접근을 브렌튼 우드 체제에서 미국이 열어줬는데 그래서 최대 수혜자이지만 만약에 브렌튼 우드 체제가 붕괴돼서 미국이 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중국은 가장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세계 질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불확실성에 놓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태세 혁명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질서에 개입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서 혼자 자기들의 부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는 비간섭적 그래서 바로 absent 슈퍼파워라는 거죠. 슈퍼파워가 없는 세계 질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세계태세 혁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쓴 책이 이 피터 자이안의 두 번째 책, 세율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역시 홍지수 작가가 번역을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큰 흐름, 특히 미국의 세계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그 한 개인의 선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안보 비용을 동맹국한테 더 많이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동맹체제, 그 브렌튼 우드 체제가 오늘날 한국과 글로벌 분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준 책이고요. 큰 변화의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생존에 더 중요한 글로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